네, 새해 들어서 지금 반도체 섹터 강세가 굉장히 무섭고 또 여기 반도체뿐만 아니라 힘을 더하는 sek터 중 하나가 방산. 또 로봇은 그동안 좀 흐름이 괜찮았는데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네요. 예. 바이오도 조금 오늘은 맞아요. 이 와중에도 쉬어가요. 바이오가 약하고. 네. 그래요. 지금 안 그래도 뭐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졌는데 방산주 한번 짚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양승윤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양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예. 방산하고 로봇 커버 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주로 이제 방산 여쭤볼 텐데 지금 여기서 이 급등장에서 로봇이 좀 소외되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뭐 사실 로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말까지 해서 네.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였었고 올랐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시는 게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이제 CES 맞아요. 이벤트가 CES. 있는데 이미 뭐 기대감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벤트가 이제 시작되는 이번 주에 예. 좀 새로운 가능성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회가 시작이 될 거고 뭐 현대차라든지 여러 기업들에서 로봇 관련된 이제 비전들과 제품들이 또 공개가 될 거여서 이번 주 내내 조금 이제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들이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 이제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체포가 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시장에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가 발생했던 네. 이유 또는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이제 공격을 하고 대통령을 이제 축출을 했던 이제 그 네. 이슈가 이제 왜 그랬냐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네. 있긴 하지만 사실 또 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베네수엘라의 원유에 대한 이권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함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결국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사태들 중남미 쪽에서 이슈들은 이제 가장 이제 자산 쪽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아마 이제 원유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주식 쪽에서는 당연히 이런 방산주라든지 이런 지정학 리스크들 고조되면서 조금 이제 관련된 기업들 또는 관련된 섹터로의 수혜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양 의원 보시기에 지금 유가가 지금 반응이 약간 애매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유가가 하향 안정화를 보이더니 지금은 또 다시 약간 플러스로 돌거든요. 처음에 이 사태를 딱 뉴스를 접하셨을 때 제 일감은 뭐였습니까? 이거 유가 빠지겠다 오르겠다 어느 쪽이었습니까? 일단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글쎄. 했었어요. 예, 저도 그랬는데 네. 지금 이거 오늘 뉴욕장 뚜껑 열어봐야겠네요. 이거. 그렇죠.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뭐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판단하기는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게 원유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이런 중남미 쪽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게 중동이라든지 기존의 산유국들의 동향들이고 뭐 증설을 하냐 감설을 하냐 이후 이슈들이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뭐 조금 이제 지켜는 봐야겠지만은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는 미국이 이번에 이제 공격을 했던 가장 큰 이유도 이 유가를 올리기 싫다가 좀 가장 큰 그렇겠죠. 저희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방향성으로 봤을 땐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성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작전을 수행한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바는 유가 하락이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인플레가 좀 부담을 덜고 하는 그런 쪽일 거고. 네, 그리고 올해 또 11월 달에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약간 전쟁 내지는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뭐 방산주는 일단 움직여주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장초 좀 네.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사실 크게 보면은 또 미국과 중국 또는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의 글쎄, 예. 패권 경쟁으로도 좀 비화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 그리고 뭐 독재자를 축출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주권 국가를 미국이 또 공격을 했다라는 네. 이야기고 국제 정치학 이론에서 입각해서 봤을 때 현실주의 이론이 적용이 되면서 결국은 힘으로 모든 것들을 말하는 세상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현대 시대는 평화의 시대라기보다는 좀 경쟁 또는 힘의 시대라고 보면서 지정학적인 위기감들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한때 방산주가 지난해도 그렇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방산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 이제 방산 기업들 주가가 오르면서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방산주의 강세를 이끌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오늘도 국내 증시 쪽에서 이제 방산주들
올라가거든요. 방산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희는 구조적으로는 계속 예.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구조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지정학적인 부분들, 예. 결국 방사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은 이제 전쟁이 터져서 이 무기 수요 올라가는 것이 사실 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산업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계속 구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방산주의 흐름들을 좀 저희가 복귀해서 보면 11월 달 예, 이후로 하락세가 좀 이어지다가 이제 최근 들어 조금 이제 반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방산주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요인이 저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 네. 있고 하나가 말씀드린 그런 지정학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가 그리고 수주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실적 이렇게 있는데 뭐 이제 11월 달 이후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방산 쪽에서 뭐 러우 휴전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 발목을 잡았고 그리고 연말에 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이 수주가 안 나올 거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면서 계속 주가가 약세를 기록을 했었었는데 이제 예. 그런 연말이 지나갔고 이제 수주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구간에 들어갔고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지금 저희가 확인하는 수출 데이터 기반해서 봤을 때는 이제 견조한 실적들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걸 거기에다가 이런 베네수엘라 사태까지 겹치고 네.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지정학, 수주, 실적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반등하면서 단기적으로도 좀 계속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방산주도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제법 조정 좀 받았네요. 맞습니다. 거의 어.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도 글쎄. 조정을 예. 받았었던 부분들이고 결국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뭐 실적이라든지 뭐 수주에 예. 대한 이슈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우리나라 방산 이 해외 수주액을 좀 살펴보면은 대략 한 150억 불 정도 수주를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거기서 대부분이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를 했었었고, LIG 넥스원이 그 수주 흐름에서 조금 이제 소외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하반기 들어와서 조금 이제 그런 실망감들이 다소 좀 이제 출회됐었던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종목 하시는 분들이 진짜 참 그거 한 게 아니 방산 좋다 했는데도 LIG 넥스원은 그랬지만 지금 또 항공우주는 카이 이거는 뭐 쭉쭉쭉쭉 계속 우상향이네요. 맞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두 회사가? 일단은 LIG 넥스원은 사실 무기 체계로 저희가 나누어서 보면은 네. 이제 LIG 넥스원이 방공 또는 뭐 유도 무기 체계를 유도탄 주로 유도탄 쪽을 예. 하는 회사이고, 카이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항공기 쪽에 대한 이제 부분들인데, 사실 LIG 넥스원도 그동안 뭐 사우디나 뭐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 해서 방공 무기 체계에 대한 수주들 좀 많이 받아왔었지만 예. 지금은 대형 수주들 이후에 조금 이제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카이 같은 경우는 계속 기대감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기대감. 네, 지금 뭐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이런 주요국들로 저희가 FA50이라고 하는 경공격기를 이제 수출을 했고, 예. 그리고 작년 2025년에는 필리핀으로 추가 수주를 이제 음. 받아놓은 상황이고, 근데 사실 뭐 이런 FA50에 대한 수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떤 수주들이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카이는 당장 저희가 임박해 있는 것들이 뭐 이제 올해 좀 기대해보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훈련기 사업들, 이제 거대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또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KF-21이라고 하는 차세대 중형 전투기가 이제 올해 양산기가 한국에서 출고가 될 예정이 있고, 네. 양산기가 출고가 돼서 우리 군에 납품이 되면은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기회들까지 노려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이제 이런 우리나라 G2G 쪽에서 계속 이 KF-21을 이제 수출을 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의 수출 기대감들 그리고 필리핀 쪽으로의 수출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KF-21 그리고 FA50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에 대한 수주 파이프라인들이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올해 그 작년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계속 강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 기사를 보면 우리 전투기들이 진짜 가성비 좋다던데 진짜예요? 뭐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부분들도 있고 어. 아직 아닌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FA50이나 예. P50처럼 이제 저희가 이미 양산을 많이 했고 수주를 많이 받아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은 다 이제 경쟁 국가 대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사실 KF-21은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도 초대 양산이 이제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가격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 선진국들의 전투기 대비해서 크게 아직까지 메리트는 없지만은, 이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요국 쪽으로 이제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규모의 경제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경쟁국 대비해서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방산주 쪽에서 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방산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첫째도 수주고 둘째도 아. 수주고 셋째도 수주에 대한 네네.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방산주들이 조금 이제 주가가 약세를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이제 수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방산의 이 수주액이 해외 수주액이 2022년도 170억 불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2023년도에 140억 불 기록하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95억 불로 계속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면은 결국 이 수주라고 하는 게 이제 미래 실적에 대한 선행 지표이니까 네. 뭐 23년도, 24년도, 25년도 실적들은 좋아졌지만 이 성장에 대한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2020년도 후반에 들어와서는 이제 실적이 오히려 좀 완만하게 올라가다 꺾이는 그런 우려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좀 주가를 발목 잡았었던 포인트들인데 예.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수주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150억 불로 다시 한번 좀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들이고 올해도 최소 저희는 한 100억 불 이상 좀 수주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결국 수주가 리스크이긴 하지만 뭐 그 리스크가 아직은 이제 저희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저기 뭐 회사채 시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채 발행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2,500억 규모 보니까 이제 트렌치별로 이제 2년물 800, 또 그리고 3년물 1,200, 5년물 500억 등인데 자 여기에 이제 결국 이제 회사채 발행도 우리가 항상 보면은 그 성격을 봐야 되는데 얘들 돈이 없어 이러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더 뭐 투자가 됐건 뭐가 됐건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건가? 요걸 일단 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 어느 쪽이에요 하나는? 일단은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비롯해서 이제 방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선행적으로 앞으로 그런 미래 투자들을 하기 위한 이제 자본 확충이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다른 기업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보면 지금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도 흐름도 나쁘지 않고 예.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작년에 이미 4.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까지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결코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돈이 부족한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 근데 사실 그 유상증자를 했었던 이유도 이제 뭐 해외 공장을 짓는다든지 또는 뭐 무기 체계를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해외 방산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예. 여기에 필요한 이제 그런 돈들을 확보를 하는 그런 성격들이 강했었고 이번에 이제 실시를 하는 이 회사채 2,500억에 대한 그 조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래 투자에 대한 그런 이제 자금 확보의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수요 증가가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약간 시차가 있고 그래서 앞서 이제 수주가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뭔가 좀 그 부분을 좀 선행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수주 잔고라든지 수주 잔고.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신규 수주도 예.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보통 신규 수주 이후에 방산 쪽에서 실적 전환이 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한 2년 정도로 저희가 보통 파악을 하고 있어서 네네. 뭐 앞서 말씀드린 2022년에 막 170억 불 이렇게 대규모로 수주했다 하면은 실적이 좀 올라오는 게 2024년 이때부터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2025년에 저희가 150억 불 대규모 또 수주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2027년도, 2028년도의 실적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나라 방산이 그래서 최소 2020년대 후반까지는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들로 확인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우리가 방산하다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지난 6월부터 우리가 지수가 날아갔다고 생각하면은 선거 이후에 그때 이 시장 올라온 거에 비하면 이거 사실 방산주 사실 실익은 없었어요. 맞습니다. 뭐 거의 횡보다시피 하고 그때 대비 뭐 빠진 건 아닙니다만 이게 조금 이렇게 방산주에 대한 전반적인 좀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베네수엘라 보고 방산주 뛰겠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가는 이게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만 쪽이 뭐 터지기야 하겠습니까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한번 중장기적인 전략을 한번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산주.
사실 이제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지정학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네, 네. 말씀을 드렸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베네수엘라가 어떻다 여러 가지 음. 이야기들은 많지만은 결국 또 우크라이나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코멘트를 하고 있듯이 휴전이 좀 다가오고 있는 네. 움직임들도 있어서 분명히 이 센티먼트 측면에 좀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방산의 그런 단기적인 센티먼트에 조금 이제 연동되기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이 지정학의 방향성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건가 계속 평화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계속 전쟁을 할 것인지 이제 그 방향성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의 이제 생각으로는 뭐 평화의 시대로 돌아가기엔 이미 좀 글렀다, 좀 멀었다, 다시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상향을 할 거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뭐 무기 수요가 늘어나고 전쟁이 터지는 예. 것들은 좋긴 하지만은 그럼 이제 그 수요들을 우리나라가 계속 잡아갈 수 있냐? 지금처럼 아하, 아하. 2022년도에 한국이 대규모 수주를 했던 것처럼 계속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냐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유럽은 뭐 하반기에도 계속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라인메탈이나 이런 주요 기업들의 그런 밸류에이션, PER 멀티플을 보더라도 뭐 2027년도 기준으로 봐도 거의 30배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들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10배, 뭐 20배 정도 수준에서 갇혀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 우리가 유럽과 그리고 이제 이 한국 이 방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만들어지는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 실적 또는 뭐 수주 앞으로 이제 그 수요들을 가져갈 수 있냐에 대한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방산이 수주를 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는 많이 했었고 결국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이제 납기라든지 가성비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었었는데 지금 유럽이 계속 이제 전쟁이 터진 지가 이제 4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이 공급망 이 방산 자체적인 공급망들에 대한 회복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방산 신흥국으로 뭐 일본이나 튀르키예가 좀 쫓아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오히려 저는 이제 2026년이 앞으로 이 우리나라 방산주의 흐름을 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중으로 유럽 쪽에서 이 세이프라고 하는 대출 프로그램, 방산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될 거고 이 세이프 프로그램 내에서는 아무래도 유럽 역내 조달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한국이나 이런 제3국가 쪽 역외 국가들의 이제 배제 움직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폴란드라든지 뭐 노르웨이라든지 뭐 루마니아라든지 이 유럽 쪽으로 수출들을 계속 하는 모습들을 올해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올해도 괜찮고 네 2027년, 2028년에도 계속 우리가 수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선행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주 짧게 여쭤볼게요. 또 CES 있으니까 피지컬 AI가 올해 화두가 될 거란 얘기 많은데 로봇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로봇주도 사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예. 것좀 많이 올라왔었고 이제 예.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 기업들의 그런 주가 흐름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국면들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이제 로봇 쪽은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이 깔려 있는 상황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1월 달에는 뭐 CS가 있을 거고 그리고 2, 3월 달에는 이제 테슬라의 3세대 휴머노이드인 이제 옵티머스 젠 3가 또 공개가 될 거고 뭐 아마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뭐 4월 전후로 해서 미국의 뭐 로봇 관련된 행정명령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5월 달, 6월 달에는 중국 쪽에서 이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IPO 랠리가 또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 이벤트 때마다 조금 이제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제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들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 이벤트 때문에 기대감이 오를 때 우리 따라서 매수를 했다가 이제 그 이벤트 이전에 조금 세론을 우리 저희가 이제 염두를 해서 좀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좀 단기적으로 계속 트레이딩을 좀 면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로봇 쪽에서도 이제 완제품이나 뭐 휴머노이드 뭐 여러 가지의 세그먼트로 저희가 나누어서 말씀을 예. 드리고 있긴 하지만 가장 우리나라 쪽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부품 쪽이다라고 부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휴머노이드나 이제 시장에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로봇 AI도 그렇고 예. 이 분야는 우리나라보다는 뭐 미국이나 그렇죠. 뭐 중국이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이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완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쪽 뭐 휴머노이드의 어디 공급망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부품 밸류체인을 먼저 쳐다보는 게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동안 뭐 부품 밸류체인으로 해서 뭐 로보티즈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예, 좀 강세를 예. 보여오기도 했었지만은 최근에 이런 로봇 전문 부품사들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의 그런 부품 밸류체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전기전자 쪽의 부품 밸류체인 기업들이 이 로봇 쪽으로 좀 넘어오면서 리레이팅되는 그런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로봇 부품 전문 기업들도 그렇고 아니면 자동차나 아니면 전기전자 쪽 부품 밸류체인까지 좀 폭넓게 지켜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